자, 여러분 모의고사 4회차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제가 준비했는데 좀 달라서요. 여러분 1번은 그냥 문제집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관련한 사항으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002년 자, 여러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교토 정서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미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본주의의 본질은 자연의 적.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자연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즉 자본주의 생산의 기본 동력은 곧 지속적인 팽창은 소비 촉진과 환경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너무 솔직하게 인정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대국인 미국이 교토 정서를 탈퇴하는데 자, 교토 정서를 탈퇴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국제관계는 국제 여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죄송합니다. 국제 여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국제법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도 교토정서도 여러분 조약입니다. 조약. 조약을 탈퇴했다고 해서 강력한 제재가 따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3번 국제사회에는 국제법을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할 때 세계적인 기구가 존재한다. 그런 세계적인 기구는 없죠. 그런 세계적인 기구는 없습니다. 4번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강제 적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특히 위반했을 때는 대응 방안이 부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일까요? 이상주의적 관점일까요? 4번이 정답이고 4번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대국에 의한 힘의 논리를 인정한 그런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민주주의라는 게 있었고 이건 단독 문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자, 시민민주주의는 숙고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깊이 생각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보다는 자, 결론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다수결보다는 자,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자, 다수에 의해서 근데 그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민주주의가 제시되었다. 맞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결의 원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존재하는 거지 다수결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은 아닙니다. 3번 시민의 참여와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이상주의, 현실주의 나왔네요. 이상주의, 현실주의 나왔습니다. 자, 표는 가나는 국제정치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당연히 이상주의, 현실주의겠죠. 자, 행위자들과의 관계, 행위자들을 서로 경쟁적 관계라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고, 홉스식 인간관, 그렇죠? 협력적으로 보는 건 이상주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이상주의랑 자유주의랑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현실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불균형이 각종 국제회의 및 기구에서 발언권의 차이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특히 안보리에서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안보리. UN 안보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 강대국들, 미영프러주이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이상주의는 국가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국가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자, 이상주의적 관점은요. 이상주의적 관점은 국가 외에도 다른 국제기구라든가, 그렇죠? 뭡니까? 국제기구라든가 뭐 NGO라든가 기타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이상주의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만이 유일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이고 또 국가의 안보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상주의는 법률적 도덕적 수단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국가는 굉장히 이성적 존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근대 시민혁명. 여기서 포인트 뭘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근대를 근대. 자, 여러분, 근대 민주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다 라고도 부르고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다 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 이념이 뭐죠? 세 가지. 인간의 존엄성 실현,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 자, 민주주의의 원리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국민주권의 원리. 그렇죠. 입헌주의의 원리. 입헌주의는 법치주의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력분립의 원리. 자, 이런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원리는 자,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대의 산물입니다. 근대.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를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러분, 근대는 기본적으로 간접이면서 제한적입니다. 현대는 간접이면서 보통 선거가 확립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번 X. 2번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근대 시민혁명의 성과물입니다. 자, 3번은 여러분 왜 틀렸을까요? 이런 건 다 뭐예요? 현대적 개념이죠. 현대. 이런 거 다 현대적 개념이죠. 오케이? 자, 정부 개입 현대. 4번 미국 뭐 이건 말도 안 되죠. 갑자기 대통령제죠. 대통령제고 최초의 민주공화정은 맞으나 대통령제입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습니다. 국회는 여러분,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자, 여러분,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반 의결 정족수라는 거. 일반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라는 거고, 국회 일반 의결 정족수 뭡니까? 과반출 과반찬이죠.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적 3분의 1 출석은 과반수 찬성 이런 거 없어요. 일반 의결 정족수에는. 자, 특별 의결 정족수 외워볼까요, 여러분? 특별 의결 정족수. 자, 특별 의결 정족수는 크게 두 가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적 2분의 1과 제적 3분의 2 이 두 가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제적 2분의 1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있어요? 자, 그렇죠.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권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일반 탄핵소추. 또 뭐 있어요? 자, 긴급조치 해제 요구권, 긴급조치 해제 요구권. 제적 3분의 2가 더 중요하죠. 3개. 뭐 있습니까? 그렇죠. 헌법 개정안.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제명 자격상실. 자, 요 3개씩은 여러분 항상 외우고 다녀야 돼요. 요 3개씩은. 아시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2번 국회는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틀렸죠. 헌법재판소장을 국회가 임명하나요? 그렇진 않죠. 헌법재판소장 어떻게 뽑습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죠. 즉 국감대대원의 헌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어떻게 뽑아요? 그렇죠. 333을 뽑은 다음에 호선으로 뽑죠. 자, 앞뒤 다 틀렸습니다. 3번. 국회는 자,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것을 통과시킬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예산에 대한 편성권 자체는 행정부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단 말이야. 수정 같은 걸 통해서. 맞죠, 여러분? 자, 4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동그라미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 동그라미. 자, 국정감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사안이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4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맞춘 것도 중요한데, 출제 포인트 정리 지금 해놔야 돼요.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수업 끝나고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고, 또 출제 포인트 정리하고 수업 끝나고 외우고, 끝. 이렇게 지금부터는 깔끔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괜히 써주는 거 아니야. 필기하라고 써주는 거예요. 다음 사례에서 해당하는 사회 조직의 역기능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것은,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은 뭘까요? 피터가 아니라 관료제죠. 자, 여러분, 관료제에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요 세 가지예요. 자, 무사한 일,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인간소외.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새롭게 이제 여기 나와서 좀 어렵게 나오면 요 세 개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파킨슨 법칙과 피터의 원리와 레드테이프 현상입니다. 자, 각각을 얘기해 줄게요. 키워드를. 자, 여러분, 파킨슨 법칙의 키워드는 뭐냐면, 파킨슨 법칙을 다른 말로 부와 배증의 원칙이라고 해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을 계속 뽑는 현상을 파킨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하. 자, 피터의 원리는 관료제에서는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승진합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무능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무능과 관련된 것은 피터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테이프 현상이라는, 레드테이프라는 것은 자, 빨간색 테이프로 붙였어 라는 걸 따지는 형식주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난 봐도 모르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 라고 합니다. 아주 무능력하죠? 무능합니다. 자, 두 번째, 부하 직원 들어와서 좋아. 자, 부하 직원 들어와서 뭐 인원만 늘리는구만.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뭡니까? 파킨슨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네. 빨간색 테이프. 순서대로 피터, 파킨슨, 레드테이프. 정답은 4번. 아시겠죠, 여러분? 관료제의 문제점, 관료제의 한계, 역기능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 갑니다. 자,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입니다. 자, 다른 관점 보통 기능론 갈등론 문제예요. 자, 갑 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 나왔다. 이런 거는 갈등론자들밖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유, 네, 지배 계급 뭐 이런 것도 갈등론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네, 이거는 갈등론이고요.
안 읽어봐도 알아요, 저는. 단어만 봐도 알아요. 자, 기회 제공한다. 가치관을 내면한다. 자, 이거 세 글자로 바꿔보세요. 그렇죠, 사회화죠. 사회화를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기능론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교육제도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자, 여러분, 재생산, 불평등.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갈등론이 좋아하는 단어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갈등론자들은 뭘 중요해요? 귀속주의를 강조해.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왜? 계급은 재생산되니까. 자, 기능론자들은 네가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꼬드깁니다. 기능론자들은 뭘 강조해요? 성취주의를 강조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은 각 갈등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오케이? 3번.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적재적 수에 재배치된다라고 보는 것은 을 기능론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모두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모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8번 여러분. 자, 다음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자, 나이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 어떻게 노령 인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마련하면 이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보육에 대한 걱정이기도 합니다. 2번 고령자들의 취업 발전 이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자, 3번 산전산후휴가의 제도적 보장 이것도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저출산 고령 다양한 생활보호 대책을 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겠죠. 이거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잖아요. 자, 이건 무슨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생활보호 대책,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자, 저출산 고령화는 라는 것과 직접적이지는 않다는 거야. 뭐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직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9번 중요한 문제예요. 자, 9번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까지만 하고 잠깐 10번까지 합시다.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각국의 세대 간 계층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진한 선이 C잖아요. C가 피라미드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일단 가가 뭘까요? 피라미드니까 피라미드에서 뭐가 제일 많아? 하층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이거는 하층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될까요? 자, 피라미드야, 피라미드. 피라미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는 뭐가 돼요? 상층이죠, 상층. 제일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층. 그 다음에 다는 중층.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B는 뭡니까? B. 자, B는 뭐예요? 자, B 볼게요. B는 점선인데 중층이 가장 많아요. B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그 다음에 C는 피라미드라고 배웠고, 나왔고, 제시됐고,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그렇죠. 모래시계. 중층이 가장 적으니까 모래시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볼게요. 여러분, 부모의 계층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층이죠. 그렇죠? 자, 나는
상, 다는 중.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세대 간 계층 구성의 유형은 B에서 C로 변했다고 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중층이 어떻게 되나. 자, 보겠습니다. 하층이 부모 계층에 하층 몇 명입니까? 몇 %예요, 하층이? 부모 계층의 하층은요? 60이죠. 좋아. 그 다음에 상층은요? 10이잖아, 10. 중은 안 해도 되지. 그렇죠? 30이겠죠? 그 다음에 자녀. 자, 자녀. 자, 그 부모 계층은 피라미드였겠네. 그치? 일단 1번 틀렸겠다. 그죠? 자, 부모, 자녀의 상층. 자녀의 상층 얼마입니까? 6 더하기 3 더하기 3 돼야 되겠죠. 보여요, 여러분? 상층, 상층, 상층. 보여? 6, 3, 3. 얼마입니까? 12. 자녀의 중층 얼마입니까? 자, 중층 얼마예요? 32. 그 다음에 32, 34, 그 다음에 55. 자, 그러면 하층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33. 돼요? 33? 자, 그러면, 자, 1번. 자, 계층 간 구성은 이거 뭡니까? 피라미드. 이거 뭡니까? 다이아몬드.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즉, C에서 A로 전환했죠. 아, 죄송합니다. C에서 뭘로 전환했죠? C에서 B로 전환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자, 상승 이동 볼게요. 세대 간. 자, 세대 간 상승 이동은 하층에서 중층과 상층으로 가는 인원이죠? 맞아요? 하층에서 상층으로 가는 경우, 자, 이거는 상승 이동 얼마입니까? 6. 그 다음에 중층으로 가는 경우 32. 그 다음에 상층은 상승 이동 없죠? 그쵸?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층이 상층으로 가는 거 3.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면 얼마입니까? 41 되겠죠? 그 다음에 하강 이동. 자, 하층은 하강 이동 할 거 없고, 자, 상층이 중층이나 하층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5 더하기 2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층이 하층으로 가는 거 6. 얼마입니까? 13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렸죠? 상승 이동이 훨씬 더 많죠? 돼요. 자, 3번. 부모 세보다 자녀 세대의 사회 안정도가 더 높다. 그렇죠. 여러분,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이동했다는 것은 사회 안정도는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정답 3번. 4번. 부모가 하류층일 때, 하층일 때 세대 간 계층 고착 현상이 제일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층이 하층되는 게 22%밖에 안 돼. 중층보다도 밀려. 아니죠. 자, 상층이 상층되는 게 3%밖에 안 돼. 하층으로 떨어진 인원보다도 밀려. 자, 중층이 중층되는 게 자, 21%나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습의 정도는 자, 세습의 정도는 세대가 계층 고착하는 세습이잖아요. 두 글자로. 그렇죠? 이걸 세습이라고 하는 거야. 세습은 어디가 제일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층에서 제일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 좀 복잡한데, 예. 자,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이거는 하층은 60분의 22 하면 되고요. 이건 제대로 계산하려고 하면 10의 3이라고 하면 되고, 30%고. 자, 이거는 제대로 계산하려면 자, 30의 21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30분의 21이 가장 높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리고 설명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자, 밑줄 친 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라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불경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한대? 경기 부양 정책을 쓴대요. 그러니까 AD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AD 상승 정책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적자 재정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조세, 제가 조세 좀 줄여서 T라고 쓸게요. 조세는 어떻게 됩니까? 조세는 낮추고 정부 지출은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법인세율 인하하는 거 맞죠? 불경기니까. 그 다음에 불증일. 그 다음에 화살표 아래로.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입해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율자 들어가는 건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제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떨어뜨려 줘야 돼요. 정답은 3번. 자, 최소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정답 3번 아니면 4번 나와야 돼. 최소한. 왜? 율자 들어가는 건 다 같이 움직이잖아. 태어나. 그치?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율자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호흡긴 불적합, 호감각 불증입. 호감각 다 율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불증입 율자 다 내려주고 돼요? 이제 경제 문제네요. 그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금융상품 3개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예금, 채권, 주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도 예금이 안전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수익성은 주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예금이 되겠죠. 자, 채권과 주식을 비교했습니다. 자, 여기 이 채권은 누가 발행하는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가 있죠. 여기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허락을 받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은 아무나 발행 못하는 겁니다. 채권은. 자, 주식은요.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히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식회사에서 발행한다. 그렇죠? 주식회사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유통시장을 통해서 발행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채권은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채권, 부채로 잡힙니다. 하지만 주식은 투자예요. 투자를 받은 거니까 내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환 의무가 없죠. 또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 위험성이 낮죠. 채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고요. 정답은 쉬운 4번에서 꽂혔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A제와 B제의 수요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자, 여러분 A제 탄력적인가요? B제는요? 탄력적. 여러분 딱 보면은 어떻게 알아? 가격이 이만큼 변했어. 그 다음에 A제는 가격이 이만큼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해요? 이만큼 변해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네. 여기 봐도 보이겠네. A제도 탄력적이고 B제도 탄력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A제도 탄력적이고 B제도 탄력적이나. 그런데 탄력성은 누가 더 큰 겁니까? B제가 더 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1번. 자, 그러면 더 탄력적일수록 사치품에 가까운 것은 B제가 사치품에 가깝겠죠. 탄력적일수록 사치품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죠? 비탄력적일수록 필수품에 가깝고. 돼요? 자, 2번. 자, 대체제가 더 많은 것도 A제도 물론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B제가 더 많겠죠.
탄력적일수록 대체재가 많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삐지의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면 탄력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확 줄죠. 그러면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감소한다. 정답 3번. 자, 4번. 가격이 하락하면 AJ, BJ 모두 회사에 모두 손해를 본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AJ, BJ는 탄력적이기 때문에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수요량이 더 늘 거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할 겁니다. 두 제한 모두. 그런데 뭐 여기서는 사실 AJ를 비탄력적으로 보고 BJ를 탄력적으로 봐고 문제를 풀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틀릴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가격 변화 이거는 요만큼이고 자 수요량 변화 요만큼이고 또 요만큼이기 때문에 자 둘 다 탄력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림으로만 보면. 자 됐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약간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노동 원래 자 여러분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 증가하죠. 자, 즉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은 뭡니까? 임금이에요. 웨이지, 임금. 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 올라가야 정상인 거죠. 우상향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일정 정도 수준에서 이게 곡절하는 게 꺾여요. 왜 그러냐면 이건 노동 공급 곡선의 특징인데 자,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여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가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김구라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김구라가 출연료가 낮을 때는 진짜 틀면 김구라였어요. 진짜 옛날에 한동안. 근데 여러분, 틀면 유재석인가요? 각 방송사 대표 프로그램 딱 하나씩만 하지. 그쵸? 근데 김구라나 막 출연료 낮은 사람은 안 그렇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일정 정도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량을 줄이는 성향이 생깁니다. 여가를 위해서. 자, 이게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반골절이라고 하는 특이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돈 많이 벌어보세요. 나도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한 달에 한 1억씩 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노동량을 늘릴까? 1억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겠죠. 인생을 좀 즐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사람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1억이 내가 몸값이 올라 더 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딱 되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 돈에 대한 가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사람은 뭐에 대한 고려를 한다? 여가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 곡선이 올라갈수록 후방 골절을 한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GDP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GDP 증가율에 관한 다음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자, 2015년도 GDP 디플레이터 얼마입니까? 100이지 무조건. 기준 연도는 100이야, 100. 그쵸? 됐어요. 뭐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한번 물어봤어. 그런데 2016년도 물가 상승률 얼마예요? 그렇죠. 2죠. 5-3으로 해줘야죠. 명목 마이너스 실질은 물가 상승률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자, 2012년도 2% 상승했고, 그다음 2017년도에 거기다가 또 4% 상승했어요. 2018년도는 마이너스 2%라고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자, 1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죠. 돼요? 자, 2번 2016년에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자,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이 가장 높겠죠. 자,
2016년과 2017년의 명목 GDP 증가액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2016년에서 명목 GDP 증가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만약에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삼고 그러면 2015년도를 명목 GDP를 100으로 잡읍시다. 그럼 2016년도에 명목 GDP는 얼마입니까? 105죠. 그러면 5만큼 증가했죠. 5만큼. 그렇죠? 그다음에 똑같이 그다음에 또 5% 증가했어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105의 5%겠죠. 105의 5%니까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5.25 정도가 되겠죠. 여기는 5.25 정도 증가하고 여기는 5 증가하는 거죠. 같은 양이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는 기준이 100이고 하나는 기준이 105니까. 같이 5%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명목 GDP 증가액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계산했을 뿐인 거고 여러분은 같을 수가 없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4번 GDP 디플레이터는 2017년보다 2018년이 작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지. GDP 디플레이터가 떨어졌겠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는데 GDP 디플레이터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건데 그쵸? 물가 상승률은 떨어졌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돼요? 돼요. 자, 다음에 표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A국은 실업률이 매번 높아지고 있다. 실질 GDP 증가율인데. 자, A국은 실업률이 매번 높아지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낮아지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알 수 없죠. 하지만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추론할 수 있어. 왜? GDP 증가율이 계속 양의 값을 갖는다는 거.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이게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점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D가 상승한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풀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충분한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낮아지고 있다라고 유추까지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2번 봅니다. 2번. 자, 2번. 자, 인구수의 증가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C다. 맞아요?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인구 지표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뭐.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C다. 이것도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는 것만 물어봤네. C국은 B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쵸? 자, 일단 규모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떨어진 적도 없고, 매번 6.5, 5.5, 6. 이렇게 크게. 자, 6% 성장했고, 그 다음 거기서 또 5% 성장했고, 그 다음 6.1% 성장했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추세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16번 갑니다. 1번 볼게요. 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자, 여러분 미성년자도 제한능력자죠? 자,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자,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했는데, 에휴, 이것도 좀 애매하네. 예. 자, 근데 원칙적으로 금지되진 않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제한되는 것 뿐이지 금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가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연장 근로는, 자, 주당 50시간. 50시간 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자, 이거는 뭐가 틀렸어요? 금지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된다라고 정도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4번,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애매한 게 왜 애매할까요? 미성년이라는 개념하고 연소자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연소자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미성년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8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애매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미성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제한 능력자라는 전제하에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국제연합의 산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형식 뭐예요? 그 다음에 실질 뭐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경제적 조치나 군사적 사용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안보리죠. 틀렸습니다. 자, 총회는 이상주의, 안보리는 형식주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총회에서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합니까?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몇 개? 10개. 자, 상임이사국은 선출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안보리에서 이사국 청구권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 안보리에서 이사국 중 한 국가, 이사국 중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상임이사국 중. 미영프 러중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비상임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자,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케이.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 갈등이 좀 들더라도요.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해 주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계산해 주는 게 빨라요. 자, 일단 자, 여기 경활 인구 몇 명이에요? 32,000이죠. 80%니까. 4만 명의 80%니까 32,000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률 보겠습니다. 고용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자, 8,000. 그 다음에 고용률은 60%, 고용률이 60%니까요, 여러분. 취업자 몇 명입니까? 자, 4만 명 60%는 얼마입니까? 24,000명. 자, 그러면 실업자 나오죠?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되죠. 자, 실업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8,000명. 자, 그러면 자, 일단 자,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은 일단 알 수 없죠. 우리는 뭐만 알아? 노동가는 15세 이상 인구만 알지 15세 이하 인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로 가주셔야 되고 이제 실업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실업률 얼마입니까? 그래서 32,000분의 8,000 해줘야 되죠. 82,000분의 8,000 해줘야 되죠. 얼마입니까, 여러분? 32,000 중에 8,000 얼마입니까? 4분의 1. 25%. 그 다음에 이제 B국 볼게요. B국. 자, B국 쉽죠? 경제활동인구 3만. 그렇죠? 비경제활동인구도 3만.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수. 자, 얼마입니까, 여러분? 45%니까. 얼마예요?
45%가 27,000 아니야? 27,000. 자, 그러면 실업자 몇 명입니까? 3,000이네요. 3,000. 그럼 실업률 얼마예요? 10%네요. 자, 그러니까 A국이 B국보다 실업률이 높다. 정답 2번. 돼요? 그 다음에 B국보다 A국의 취업자 수가 많다? 아니죠. B국이 27,000명으로 더 많죠. 4번 노동시장에서 B국의 A국보다 노동 공급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참가. 경제활동 참가율로 가는 거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A국이 더 많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내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줬죠, 여러분. 자, 어떻게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다산, 소사. 그리고 감산. 다산감사, 감산소사, 소산소사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다산으로 연결되는 거고, 소사. 자, 뭘로 연결된다? 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다산감사, 감산소사, 소산소사 이렇게 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산다사형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 전통사회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전통사회에 속하는 것으로 자,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단계다. 하나만 한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산소사형은 인구 증가가 완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는 가족계획 정책이 실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키워드 어떻게 알려드렸죠, 여러분? 이거는 전통사회. 자, 이거는 베이비붐. 그렇죠? 요거는 인구정책 기간. 7, 80년대 인구정책. 하나만 잘 살자, 둘만 낳아 잘 살자. 소산소사.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항상 저한테, 저희 집은 남매거든요. 항상 얘기했습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국가에서 그 저희가 딸 아들이거든요. 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어쨌든 상관없이 둘만 낳자, 뭐 그런 정책이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이 형제 구성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맨날 본인은 국가의 정책에 잘 따랐다라는 걸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쯤에 제가 태어났어요. 인구 정책기에. 자, 소산수사는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4번 소산수사 고도의 산업사회. 자, 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또 주눅 드실까봐 이건 전통사회고 이건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 산업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산업사회 초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 6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기 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구정책 얘기할 때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도산업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도산업사회. 돼요? 자, 19번 정답 4번. 자, 20번 보겠습니다. A극장의 좌석수는 자, A극장의 좌석수는 70개이고 매일 1회씩 공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700개입니다. 700개이고 매일 1회씩 공연을 합니다. 사전조사 결과
자, 관람료에 따른 예상 공개수가 다음과 같이 발표됐습니다. A극장 관람료의 균형 가격과 1일 총 수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늘어? 공급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늘어?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지. 700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딱, 왜 좌석수는 딱 700개잖아. 사람들 많이 온다고 의자 더 넣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 균형.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12,000원이 되겠죠. 12,000원 되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량은 700개가 되겠죠. 자, 균형이. 그 다음에 1일 관람 균형 가격과 균형 가격은 일단 12,000원이고요. 1일 총 수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일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12,000 곱하기 700 해주면 되겠죠. 700. 자, 12 곱하기 7 해주고 5개 써주면 돼요. 그쵸? 7이 14. 7일은, 자, 5개. 네, 840만 원입니다. 돼요? 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자, 우리 4회차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